이 거대한 이야기의 설계자는 마론 제임스, 1970년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소설가입니다. 그는 영어권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작가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자메이카 대학교에서 언어와 문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며 모국의 역사와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이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고 윌크스 대학교에서 문예 창작 석사 학위를 받으며 자신만의 문학적 목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인 자메이카의 복잡다단한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문학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식민주의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의 문학, 즉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데뷔작인 2005년 작종 크로우의 악마와 2009년에 발표한 두 번째 작품 강의. 책은 모두 자메이카 역사의 어둡고 폭력적인 이면을 깊숙이 파고드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창작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문학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2015년 작품 7번의 살인에 대한 간략한 역사는 1976년에 일어난 세계적인 뮤지션 밥 말리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을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삼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자메이카와 미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정치적 격변을 그린 방대한 서사시입니다. 작품의 분량은 총 686페이지에 달하며 그 안에는 7명의 서로 전혀 다른 인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7명의 화자들은 각자의 시점에서 동일한 사건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며 독자들은 이들의 파편적인 증언을 맞춰가며 거대한 진실의 윤곽을 그리게 됩니다. 마론 제임스는 실제 역사적 사건과 작가적 상상력을 실과 날처럼 정교하게 엮어냅니다. 이를 통해 냉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가 겪어야 했던 정치적 복잡성과 만연했던 폭력성을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메이카의 고유한 방언인 파투아와 거친 속어들을 그대로 살려낸 과감한 언어 실험에 있습니다. 여러 화자의 목소리가 뒤섞이는 다성적 서사 구조와 결합된 이러한 언어적 시도는 포스트 모던 소설의 가장 혁신적인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순히 흥미로운 범죄 소설의 차원을 넘어서 식민주의의 역사적 상처, 냉전 시대의 국제 정치, 마약 카르텔의 형성,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난 이민자들의 경험 등 현대 카리브해와 아메리카 대륙이 마주한 핵심적인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아 2015년 맨부커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1976년 12월 3일 자메이카 킹스턴의 호프로드 56번지에 위치한 한 집에서 울려 퍼진 여러 발의 총성으로 시작됩니다. 그 집은 바로 전 세계적인 레게 음악의 아이콘이자 자메이카 민중의 영웅인 밥 말리의 집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집에 침입하여 밥 말리와 그의 아내 리타 말리 그리고 매니저인 돈 테일러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단순 강도 사건으로 처리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자메이카의 정치사를 송두리째 뒤흔들려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론 제임스는 바로 이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아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메이카의 갱단과 정치인 그리고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정치 스릴러를 거침없이 펼쳐냅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는 총 7명의 서로 다른 화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조각조각 전달됩니다. 각 화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적 배경과 관점을 가지고 동일한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독자들은 이들의 엇갈리고 때로는 모순되기까지 하는 증언들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종합해가며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이면에 감춰진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에 점차 다가서게 됩니다. 화자들의 면면은 매우 다양합니다. 살인을 업으로 삼는 냉혹한 킬러, 부패한 정치인, 진실을 좇는 기자, 음모를 꾸미는 CIA 요원, 뒷골목을 지배하는 갱스터,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과 직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각자만의 독특한 언어와 어조로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은 이미 죽어서 유령이 된 정치인 밥 피그로입니다. 그는 사후 세계라는 초월적 공간에서 자신이 생전에 저질렀던 온갖 추악한 일들을 반성 없이 회고합니다.
피그로는 1970년대 자메이카 정치판을 주무르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자메이카는 마이클 멜리가 이끄는 좌파 성향의 인민국민당, 즉 PNP와 에드워드 시가가 이끄는 우파 성향의 자메이카 노동당, JLP 사이의 극심한 권력 투쟁으로 내전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피그로는 이 투쟁의 최전선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메이카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 CIA와 은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좌파 정치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밥 말리는 제거해야 할 가장 위험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밥 말리의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과 민중들 사이에서의 카리스마적 인기가 좌파 세력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그로는 그를 암살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침묵시켜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려 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킹스턴의 악명 높은 빈민가 출신의 킬러 파파 로이의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폭력이 지배하는 킹스턴의 뒷골목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으며 자연스럽게 정치적 폭력과 갱단 활동에 깊이 연루된 인물입니다. 파파 로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끔찍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밥 말리 암살 시도의 실질적인 실행자 중 한 명으로 부패한 정치인들과 갱단, 보스들 사이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의 거친 시점을 통해 독자들은 자메이카 빈민가의 참혹한 현실과 정치적 폭력이 어떻게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충격적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니나 버지스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에게서 나옵니다. 그녀는 비교적 유복한 중간계층 출신으로 대학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이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1970년대 자메이카의 급진적인 정치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니나는 자신이 믿었던 숭고한 이념적 열정과 눈앞에 펼쳐지는 잔혹한 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으며 자메이카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모순을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밥 말리와 인연이 있으며 그의 음악과 메시지가 지닌 깊은 정치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니나의 서사를 통해 이 작품은 남성 중심의 폭력적인 역사 속에서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여성의 관점에서 자메이카의 정치와 사회 변화를 섬세하게 조명합니다. 네 번째 목소리는 미국의 저명한 음악 잡지 롤링스톤의 기자 알렉스 피어스의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온 백인 기자로 밥 말리와 당시 자메이카의 폭발적인 정치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킹스턴을 방문합니다. 피어스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찾아온 외부인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지만 사건의 중심으로 점차 깊이 빨려 들어가면서 자메이카의 복잡한 정치적 현실에 자신도 모르게 개입하게 됩니다. 그의 시점은 외부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메이카 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동시에 미국의 언론과 정치 권력이 카리브해 지역의 작은 나라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목소리는 웨스 브루크스라는 이름의 CIA 요원이 들려줍니다. 그는 냉전 시대 미국의 패권주의적 대외 정책을 카리브해의 최전선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자메이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좌파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견제하기 위한 각종 은밀한 공작 활동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브루크스의 냉소적이고 계산적인 서사를 통해 독자들은 냉전이라는 거대한 국제 정치가 어떻게 인구 3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섬나라 자메이카의 운명을 좌우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쿠바를 통해 이 지역에 확산되던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자메이카 내 우파 세력을 비밀리에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폭력과 의문의 암살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목소리는 조지 리니 엘바 브라운이라는 갱스터의 것입니다. 그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혼란을 피해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후 뉴욕의 브롱크스 같은 곳에서 신종 마약인 크랙 코카인 밀매업에 종사하며 거물이 된 인물입니다. 조지의 이야기는 자메이카에서 벌어진 정치적 폭력의 여파가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대도시로까지 이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980년대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한 마약 확산과 도시 폭력의 급증 배경에는 카리브해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본국에서 생존을 위해 익혔던 폭력의 기술과 갱단, 문화를 새로운 환경에서 사업 모델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목소리는 켄 삭슨이라는 또 다른 갱스터의 것입니다. 그는 시간적으로 가장 뒤인 1990년대 뉴욕에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1976년에 벌어졌던 반말리 암살 시도라는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길고 복잡한 파급 효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최종 보고서와 같습니다. 삭슨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은 자메이카 정치 폭력의 씨앗이 어떻게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1990년대 미국 대도시에 조직화된 갱단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1970년대의 자메이카는 그야말로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1972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마이클 멜리가 이끄는 인민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며 집권했습니다. 멜리 정부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빈부격차 해소와 국가기관 산업, 국유화 등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와 자메이카 내 보수적인 기득권층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멜리 정부는 또한 이웃 나라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과 관계를 강화하고 서방 세계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던 국제통화기금 IMF에 맞서는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미국은 자메이카를 쿠바에 이은 냉전의 새로운 전선, 즉 자신들의 앞마당에 들어선 또 하나의 위험한 공산주의 교두보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반말리의 존재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억압받는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와 날카로운 정치적 의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 사이에서 그는 거의 신과 같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리 자신이 공개적으로 멜리 정부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음악에 담긴 라스타파리 사상과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좌파적인 민중 정서와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1976년 12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자메이카의 정치적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PNP와 JLP 양 정당은 각각 자신들을 지지하는 무장 갱단들을 동원하여 상대방 지지자들을 위협하고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수도 킹스턴의 빈민가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반말리가 12월 5일 원 러브 피스 콘서트라는 이름의 대규모 평화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콘서트는 표면적으로는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호소하는 순수한 문화 행사였지만 실제로는 당시 집권당이었던 멜리 정부에게 매우 유리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우려한 우파 세력과 그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갱단들은 반말리의 콘서트를 저지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수단, 즉 암살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3일 저녁 여러 명의 무장 괴한들이 반말리의 자택을 습격하여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매니저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자메이카의 영웅을 향한 이 야만적인 테러는 자메이카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암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말리는 예정대로 콘서트 무대에 올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곧 자메이카를 떠나 영국 런던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약 2년간 자발적인 망명 생활을 하며 자메이카의 혼란스러운 정치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말리 개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동시에 자메이카의 현대 정치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80년 반말리는 마침내 자메이카로 돌아와 역사적인 원 러브 피스 콘서트를 다시 한번 개최했습니다. 이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그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력의 배우인 마이클 멜리와 그의 정적 에드워드 시가의 손을 맞잡게 하여 무대 위로 들어 올린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폭력과 분열을 넘어 화해로 나아가자는 상징적인 제스처였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적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메이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갱단 활동과 국제적인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마론 제임스는 언어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무기로 활용합니다. 그는 과감한 언어 실험을 통해 각 화자의 독특한 정체성과 계급적 위치를 완벽하게 구현해냅니다. 자메이카의 토착 방언인 파투아와 표준 영어가 불규칙하게 혼재된 문장들, 거리의 거친 속어와 적나라하고 폭력적인 표현들, 각 사회 계층과 지역의 특색 있는 어조 등이 마치 음성 지원이 되는 것처럼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체적인 기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식민 지배자의 언어인 영어와 피지배 민중의 언어인 파투아, 중심부와 주변부,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는 관계를 언어 그 자체를 통해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파로이와 같은 빈민가 출신 화자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기존 영어 문학의 정제된 규범을 통쾌하게 파괴하며 새로운 문학적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례하며 직설적이지만 그 안에는 자메이카 특유의 구전, 문화와 레게 음악에서 발견되는 시적인 리듬감과 독특한 유머 감각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7번의 살인에 대한 간략한 역사는 그 제목이 주는 인상과는 정반대로 결코 간략하지 않은 방대하고 깊이 있는 서사를 통해 현대 카리브해와 아메리카 대륙이 마주한 복잡한 현실을 그 어떤 역사책보다도 심도 있게 조명합니다. 냉전 시대의 정치 공작, 식민주의가 남긴 유산, 뿌리 깊은 인종 갈등,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 등 무겁고 다층적인 주제들이 폭력과 음악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축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직조됩니다. 마론 제임스는 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통해 자메이카라는 작은 섬의 지역 문학을 넘어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세계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당당하게 제시하며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